예, 오늘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정당이란 게 지향하는 바를 국민들에게 좀 쉽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당이 뭐 하는 당인지, 특히 바른미래당은 뭐 하는 당인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기대도 큽니다.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바른미래당이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직까지 여태까지 제3당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중간당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이 중간당의 색깔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목적은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화두를 좀 뽑아내는 게 오늘 제 숙제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은 실제 저희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데요. 우리 진수희 서울시당 위원장님 오셨고요. 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대한 선배님께서는 원래 그 좌파 진영의 핵심 이데올로그로 있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지금 핵심 비전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오승용 싱탱크 미래 대표님은 이제 국민의당 출신 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제2창당, 그래서 제2창당이 됐기 때문에 오 대표님 말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두환 교수님도 같이 하셨죠? 예, 제2창당 같이 하셔가지고 서로 양측에서 준비된 바가 잘 종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 우리 지역위원장님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일식 밀양어령 하만창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최수창 강북을 지역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균철 고양시 을 지역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전덕영 전남대 교수님 어디? 예, 교수님. 예. 전문가 광장 광주 전남 지역 대표님인데, 이게 약간 바른미래당을 지원하는 그 모임이 국민의당 때,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원성묵 전 정치연수원 부원장님 오셨고요. 성종문이 오셨는데 제가 정확히 영화 감독입니다. 예. 영화계 드문데 저희 쪽 영화 인맥이 드문데, 예. 미투 운동에 적극 조금 동참해 주시면 예.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발제가 우리 진수희 번? 예, 그럼 우리 진수희 서울시당 위원장님, 예, 발제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수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은, 제가 사실 보수 정당에 한 20년 넘게 연장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했었던 내용들을 그냥 얼기설기 정리를 한번 해본 것이고요. 사실 바른미래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제 개인 의견이라는 걸 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토론 내용은 사실은 좀 늦었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당 내에서 이 당의 노선과 관련해서 아주 건강하고 치열하면서 활발한 그런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주제에 그냥 충실하게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이 가야 하는 어떤 목표, 비전으로, 저는 최근 대한민국 공동체가 이 미래 성장 동력을 잃은 채 그 기반이,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정할 비전이자 목표를 대한민국 공동체의 복원과 번영,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동체 만들기, 이 정도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비전을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설정한 데에는 제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금 현재 총체적이면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컨대 그 총체적인 위기를 조금은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북핵에 따른 안보의 위기,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 통합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소수의 부자들과 이 다수의 서민 빈곤층이 점점 더 이 계층 간의 어떤 이 적대적인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사회가 안정되려면 중산층이 두텁게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우리도 고성장 시대를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중저성장의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 저성장, 그 다음에 고실업에 따른 그 민생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또 100세 시대의 이 고령자들은 또 그 조기 퇴직 내지는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초저출산이 지속이 되면서 인구 사회학적으로 매우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느 사이에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고 가장 빨리 늙어가는 지금 나라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계속이 되면 노동력 부족되면서 노동 그 생산성 떨어지죠. 내수 시장 위축되죠. 그러면 우리 기업들 위축되면서 잠재 성장력이 쭉쭉쭉 빠질 수밖에 없는 대단히 위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즘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인구가 경쟁력인 그런 시대에서 이 저출산은 상당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덧붙인 위기 상황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게 될, 아니면 어쩌면 이미 와 있을지도 모르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준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래의 위기, 뭐 이런 식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저는 이 위기의 본질이 일과성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기적 상황이라는데 제 그 문제의식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전을 우리가 실현해 가기 위한 그 핵심 노선으로 무엇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저는 고민을 해 왔습니다. 우선 여기 이 노선이라고 하면 뭐 이념적 지향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해도 좋고, 제가 앞서 이야기한 이 비전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수단의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요 노선을 우선 뭐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이념혁이랄까, 관념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저는 공화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 보수다 진보다 하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상당히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보수냐 진보냐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어떤 다른 것과 구분되는 유니크한 콘텐츠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오히려 좌파다 우파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아주 유니크한 컨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 이렇게 등식화 시키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보수다 진보다 하는 거는 고유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예컨대 어떤 한 사회가 좌파적인 정책들을 쭉 실행을 하고 있다가 우파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변화이고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좌파가 그대로 좌파적인 정책을 계속 견지해 나간다면 그건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당의 이념적 지향을 기준으로 뭐 분류를 할 때 보수다 진보다 이런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자신이 불편하고 저는 이걸 배격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굳이 보수나 진보의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설정한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복원과 번영을 위해서는 소위 기존의 보수 아젠다든 진보 아젠다든 가릴 필요 없이 수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게 뭐 제3의 길이라고 하면 제3의 길일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게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도 짧고 제 지식도 짧기 때문에 이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깊이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공화주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법치입니다. 법의 지배에 따라서 정의와 자유를 그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게 되는 법치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선, 그 다음에 공익, 그 다음에 시민의 덕성, 영어로 하면 virtue가 그 중시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누리는 기득권, 특혜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 하는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공화주의 노선을 채택한다면, 지금 바른미래당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커다란 그 이념적인 그릇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민주주의, 자유주의하고 같이 비교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민주주의, 우리가 표방하고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가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민주주의만으로는 특히 그 일련의 절차적,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하는 걸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경우 특히 이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 절차 민주주의나 제도 민주주의에 집중을 하고 이것만으로서 다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공공선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자유,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기능을 설정하고 이 공적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익이, 개인적인 이 사익이 공적 영역을 침해하면 정치가 부패하고 결국은 공공선이 훼손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 신자유주의, 즉 기조하에서 개인의 자율, 경쟁, 이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각 개인들의 어떤 탐욕, 이것이 정당화되고 반면에 공공선이라든지 시민의 덕성이라든지 또 이 시민들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진다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허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공화주의는 개인의 사적인 권리보다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덕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이면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공공선에 대한 헌신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실현토록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공적인 결정, 즉 이 정치라든지 이 공직에 참여하는 이런데 이제 적극적인 참여, 그 다음에 모든 시민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시민권의 원리, 거기다 더불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시민적인 덕성들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걸 구체화시켜서 우리 당의 노선으로 쭉 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마침 이 최장집 교수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서구에서의 공화주의는 우리 한국인의 심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공동체 전체에 대한 애정, 또 향토애, 민족애 등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가 좀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제에 포함을 시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바른미래당이 하나의 정치적인 결사체로서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해 갈 것인지 좀 구체화된, 지금까지 제가 공화주의에서 언급했던 것이 이제 어떤 이념형의 차원이었다면 조금 더 구체화된 수준의 실천 전략이랄지 정책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이제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히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낡고 부패한 관행, 책임지지 않는 기득권, 특혜, 이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으로부터 우리 바른미래당은 출발해야 한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요. 우리 바른미래당이 어떤 정치적인 타겟이랄까 하는 것을 저는 지금 현재 비민주 반한국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한 이 계층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는 절망하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 국민들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우리가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기존의 이 보수 진보 뭐 중도 이런 틀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기존의 합리적인 진보, 중도,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수, 요 영역에 있는 유권자 혹은 국민들 를 우리가 보듬어 안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면서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정책 대안들을 그냥 예시를 좀 해보면, 이 정책 대안들 여기에 예시된 거는 제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었던 그 몇 가지 부문의 위기 상황과 이제 연동시켜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안보 위기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강력한 대북 압박이나 제재가 여전히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 이 북한이 김정은이 상당히 변화된 태도로 대화 국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저는 이 변화를 만들어낸 배경에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버티기에는 이제 북한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다시 말하면 제재와 압박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이 그 핵무기, 핵에 대해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쯤은 핵실험을 중단해도 자신들의 핵의 완성도에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거하고 그 국제사회의 제재가 같이 효과를 발휘해서 저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이 지점에서 북한의 그런 변화에 우리가 화들짝 놀래서 반응을 하기보다는, 대화는 거절할 게 없죠. 대화에는 응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재 압박은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저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안보의 위기 상황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좀 단호한 입장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나 사회나 다른 부문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개발해서 대응할 수도 있으나, 이 죽고 사는 문제는 어떤 정책적인 실험이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이 대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자체가 바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의 그 위기 상황하고 관련해서는, 양극화는 크게 봐서 개인 간의 소득 양극화가 있을 수가 있고, 기업 생태계에서의 그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 양극화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개인 간의 양극화는 결국 우리가 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지, 지금의 저복지 수준에서 최소한 중복지 수준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생태계에 있어서 양극화는 결국은 그 대기업, 중소, 영세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으로 그 대응을 해 가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복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고 물적 토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중복지를 위한 부담을 중부담 정도로 늘리기 위해서도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물적 토대가 두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고,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든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방식의 혁신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물적 토대를 두텁게 하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더 어려운 계층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배양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의 교육 체제나 제도로는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학제 개편에서부터 교육 커리큘럼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는 이런 그 교육 개혁, 교육 거의 혁명 수준의 교육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주도하기는 힘들 거다. 뭐 이런 고민에서 제가 몇 가지 정책 대안들을 한번 예시를 해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간 제한은 안 됐는데 한 발제 한 15분? 10분? 아유, 너무 많이. 15. 죄송합니다. 그 발제 말씀하실 때 지금 저희들 당의 고민 중에 하나가 진보, 보수 이건 너무 서장 공감대는 있는데, 그럼 대안 단어는 뭐냐? 뭐 여태까지 중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중도도 마음에 안 드는 분도 많고, 미래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또 있느냐 이런 말씀하고, 또 공화주의 김주희 위원장님 공화주의 말씀하셨는데 또 뭐 극중주의라는 말도 나오는 것도 있고. 어렵다. 이건 제가 볼 대중 정치인이 쓰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충분히 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쉬운 말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도 좀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대한 대표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하태경 의원님이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충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환갑 지나면서 은퇴를 해가지고 아마추어 역사학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저희 동네의 목양이나 해공 같은 또는 죽산 같은 이런 어떤 스님들과의 대화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굉장히 멀리서 보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맥락을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진영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랄까 잘 시내에 안 나오다가 이런 때 불러주시면 굉장히 좋아서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주제를 벗어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딱 이렇게 원고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걸 읽겠습니다. 진영은 둘로 나뉘어 있고 중도 또는 제3의 길은 제야 지식인 사회에서조차 미약하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안정적으로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소선거구제의 힘이고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디베르제 선생의 이야기한 디베르제의 법칙, 그것은 중력과 같아서 이를 거역하려는 노력은 항상 도로에 그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우선 지방선거라는 언덕을 넘어서는 것이 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겠죠. 먼저 다당제라는 단어 이런 거는 쓰지 않아야 됩니다. 다당제라는 제도는 존재한 적이 없고요. 더더욱이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제도에 따라서 정당 체제가 변할 따름입니다.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매우 큰 정치체제는 민주정체는 전 세계에 있는 민주정체 가운데 인도라든지 브라질 같은 아주 초거대 미국과 같은 민주정체도 있지만 한국도 대단히 큰 민주정체입니다. 벌써 나름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주축으로 하는 역사, 이 전통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운동에 참여하자는 주변의 지식인들의 달콤한 유혹을 슬기롭게 물리쳐야 합니다. 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선수와 리얼리스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선수는 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자꾸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룰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전에도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정치학자 90%가 반대하고 비례대표제, 독일식 또는 무슨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고 90% 이상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때만 해도 젊어서 그것이 곧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아직 똑같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학자들의 많은 분들은 그것이 안 되면 자기가 사실은 직업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이 통일되고 나면 직업을 잃는 거와 마찬가지죠. 다음으로 어느 진영으로 치고 들어갈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강력한 집권 여당이 수십만의 깨시민을 중심으로 잘 조직되어 있고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노동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 지금 여권에는 우리가 치고 들어갈 여지가 없고 질이 멸렬한 야권이야말로 도모해볼 만합니다. 도모한다는 뜻을 잘 아시죠? 우리가 그것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야권은 이른바 보수 진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선명야당의 길을 가야 하고 여당이 하는 일을 일일이 집요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권의 헤게모니, 패권을 지어야 합니다. 패권 투쟁을 상대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들과 사생결단을 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라는 말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수의 뿌린 이승만은 1948년 당시에 한민당이라는 거대한 보수 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가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1963년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보수와의 투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948년의 이승만과 1963년에 박정희가 섰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도전하고 역사 발전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야만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기득권, 보수로 규정하고 우리가 그에 도전하는 진보라고 주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니 진보니 하는 단어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겠죠. 사상의 좌표가 변하고 정치판이 뒤집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보수라고 규정한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진보라고 규정한다고 싫어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기득권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집권여당은 상위 10% 조직노동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586 세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1987년 광주 택시 운전사 등등 또 그들의 환타지, 강철비 이런 영화들을 쏟아내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또는 청년들을 계몽하려고 교육하려고 달려들고 있고 그들의 세계관을 주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박근혜 정권이 그것을 조금 하려고 하니까 무너뜨렸는지도 모르죠. 더불어민주당은 며칠 전 족보를 조작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바꾸치기, 환부역조라고 하죠. 까지 하면서 자신의 진짜 할아버지 인촌 선생의 건국훈장 서훈은 취소하고 후손이 없는 남의 할아버지 백범을 족보에 올렸습니다.
스스로 주류가 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민특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고 해방된 지 10년도 되기 전에 10년도 되기 전이란 것은 15년 전쟁, 태평양 전쟁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은 시대에 살아왔던 동시대인들이 아직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부통령에 선출되었던 대한민국 부통령에 선출되었던 인촌을 세상 모욕 주는 폐륜 행위를 비난하고 인촌 동상 앞에 우리의 하원을 바치고 아울러 1965년 한일회담에 찬성하여 사쿠라로 몰렸던 DJ를 칭송함으로써 호남 보수의 원류를 되살려내어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로 습관적으로 쓰지는 말아야 합니다. 개혁하는데 개혁 아무 변별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주금 구조를 타파하고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연금을 그들이 받는 연금 얼마 전에 제 아내 친구가 자기는 조금 더 받는데 3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던데 20대 청년들이 취직을 해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직장생활을 처음 해도 그만큼 못 받죠. 그래서 세금으로 메꿔가면서까지 적자로 메꿔가면서까지 연금을 주는 연금 체계를 혁파하는 구조개혁, 제2의 농지개혁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수술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게 고민을 해야 되겠고 이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사로운 흔히 볼 수 있는 개혁이 아닙니다. 상위 10%의 기득권을 저항을 무너뜨려야 하는 나머지 90% 국민의 구국운동이 되겠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의 위선을 폭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 10%의 기득권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이 바로 기득권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정의를 부르짖는 그들의 위선을 고발해야 되겠습니다. 때마침 미투 운동이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여행은 구석구석 좋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친일파를 공격하고 친일파 공격하는 건 굉장히 안전하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미 귀신을 공격하는 거니까 자식은 미국 유학을 보내면서 반미를 소리 높이 외치는 그들의 위선을 폭로해야 합니다. 철이 들지 않은 채 꼰대가 된 586 집권 여당의 핵심을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그 유튜브로 저는 들었는데 여기 여의도 오니까 무슨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는 맹 틀어놨던데 노래 말해서 저는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 이 노랫말이 정말 통렬했습니다. 무식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철이 들지 않았다. 촌스럽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멀다. 30대가 바로 586 세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프레임으로 그들을 가두려고 아마 나서면은 분명히 그들에게 치여서 평생 살아왔던 40대 일부가 지지하고 나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또래 60대들은 아주 즐거워할 겁니다. 질투시민,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586에 의해서 밀려난 저희 같은 사람들은 586을 굉장히 시기 질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즐거워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그들을 가두는 것은 그들을 친북이나 종북이나 좌파로 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차피 그들의 친북, 종북, 좌파로 무는 일은 자유한국당이 해줄 것입니다.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 하태경 의원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하태경 의원님 상황까지 김일성 가면 논란 같은 것은 하태경 의원이 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공짜로. 그런 생각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뭐든지 너무 빨라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인권 이슈 등에서 집권여당의 핵심 586 세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다고 비웃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점도 부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핵심 586 세대가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정의를 부르짖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무식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철이 없으며 촌스럽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멀다는 이런 관점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30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30대로 하여금 마음대로 떠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제가 사실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바른미래당의 간부진 핵심 역시 586이 주축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패권 세력 비판은 근원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류에게 밀려난 비주류의 비판 정도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들에게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들립니다. 그래 뭐 패권이라는 건 어디든지 있는 것인데 조금 밀려난 자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정도로 들렸습니다. 이제 30대로 하여금 집권여당의 586 핵심을 마음껏 비판하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50대들은 모두 후보로 또는 아니면 선거 운동원으로 소총수로 내려가고 중앙당의 전략과 홍보, 선거운동 본부 전체를 30대에게 맡기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좀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맥락도 잘 모르고 좀 황당한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30대라고 다 같은 30대가 아닙니다. 생각은 없고 스펙만 좋은 청년들을 영입하여 아이돌이나 마네킹처럼 앞에 줄을 세운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보통 청년들과 교감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든지 중앙당 간부 충원이든지 간에 혁명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소수라도 영입을 해서 그들에게 권력을 넘겨줘야 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를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근데 역발상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을 보수고 586 우리가 그죠? 그 사실 일리가 있는 점이 한국당이 70년대를 대변하고 민주당이 80년대를 대변하고 세대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 대변하고 노동주의 대변하고 근데 저희 바른정당 사실 실험할 때 보면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굉장히 함께 했는데 이 현상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충분히 잘 해석해내지 못했는데 주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신진보 현상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제가 아까 친구들을 잘 안 만나고 은퇴해서 뭐 북한산만 다닌다고 하고 거기에 또 저희 동네에 산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 좀 만나기는 제가 아들 둘이가 81년 90년생 그렇습니다. 며느리 둘이가 또 그 81년부터 90년 사이에 있고요. 걸쟁이 한윤영이나 뭐 등 한 5명 정도가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가 조영수리 등 뭐 한 4명 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10명 30대 그러니까 81년부터 물론 제가 좋아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국무위원장을 포함시켜서 한 10명 정도 하고 항시 대화를 내 나름대로 하고서 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잘된 덕을 저도 조금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치우친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30대를 대변하는 신진보죠. 매력적인데 보수 이야기하다가 또 조금 치우친 점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오 대표님, 유승현 대표님. 앞서 두 분 목표 잘 들었고요. 순찰력 있는 대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피해자 4명, 결투와 불경의 역할 분담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전략과 관련된 정수환 교수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 전략, 선거운동 그리고 주대한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바른미래당의 어떤 그 앞으로 행보와 관련된 큰 틀에서 어떤 시각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서 주최자 의원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제 개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걸 전제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접근한 방법은 어떤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잘 설명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긴 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도 이해를 돕는 가장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국민의당 그리고 지금 현재의 바른미래당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들을 한번 짚어보는 게 어떨까.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요. 아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짧게 저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저는 세 가지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국민의당 시절부터 많이 논의가 되었던 이른바 삼각측량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라이앵귤레이션 전략인데요. 과연 이런 접근법이 바른미래당에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통합정당이라는 그런 스스로 의미부여, 가치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정, 이런 접근법이 과연 우리에게 바른미래당에게 유익한 접근인가, 효과가 있는 접근인가 라는 걸 좀 한번 따져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주대한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하고 내용이 겹치는데요. 다당제를 지키자,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에 있어서 목적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목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또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선 삼각측량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블레어가 사용했던 제3의 길이라든지 클린턴의 신민주당 노선이라든지 이게 대표적인 삼각측량 전략이고 실제로 이 삼각측량 전략을 사용해서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근데 이걸 사용해서 실패한 사례는 더 많습니다. 네, 우리는 성공 사례는 굉장히 많이 인용하지만 실패 사례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실패 사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성공 사례들이 왜 성공했는가를 따져보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 우리가 흔히 양극단이라고 하는 미국을 예로 들면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이 본인의 지지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대방 정당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의 일부를 살짝 침범해가는 것, 이런 방식은 대체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즉 민주당이라든지 영국의 노동당이라든지 혹은 영국의 보수당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공화당이 트럼프도 대표적인 삼각측량 전략으로 집권한 케이스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지 기반만으로는 집권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중간지대 또는 상대방 진영에 움직이고 있는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서 주로 쓰는 방법이 삼각측량 전략입니다. 이때 동원하는 게 주로 경제 정책들을 삼각측량 전략의 주요 영역으로 삼고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경제 영역에서 삼각측량 전략을 사용해서 성공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외교 안보 노선에서 삼각측량 전략을 사용해서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는 뒤에서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중간지대 타협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즉 이익을 내가 10이익 보던 것을 그래 한 7만 볼게 그리고 한 2나 3을 양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타협이 가능한 거죠. 압력이나 사회적인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러나 외교 안보는 이건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예스냐 노냐,
A냐 B냐의 선택의 문제이지 중간지대에서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예컨대 햇볕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가지고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이냐라는 프레임이 걸렸을 때 중간지대, 햇볕 정책은 원래 안보를 강조하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햇볕 정책에 대한 어떤 포기는 아니고 이 설명을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외교안보노선은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예스냐 노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런 어중간한 외교안보노선의 삼각측량 전략을 사용해서 성공한 전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케리라든지 그 다음에 엘고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참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외교안보노선에서 공화당식의 어떤 그 안보노선을 받아들이면서 미국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다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데 바른미래당은 기성 양극단에 있으면서 상대방 정당의 어떤 스탠스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중간지대에서 중간지대적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만들어진 정당이라는 거죠. 정말 이건 세계 정당사에서 과장이 아니라 유례가 없는 정치 실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된 바가 없는 실험이기 때문에 아마 바른미래당과 가장 가까운 사례가 아마 캐나다의 진보 보수당, 한때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면서 진보적 보수주의 내걸었다가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진보적 보수주의라는 게 캐나다에서는 오랫동안 집권당이었던 진보 보수당의 노선이었고 또 영국 보수당이 캐머런 당수였던가요? 보수당의 새로운 삼각측량 전략으로서 내세웠던 하나의 전략이 진보적 보수주의 선언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비록 보수당이지만 진보적으로 두되 그 목표에 접근하는 수단, 접근법은 보수적으로 하자. 이게 진보적 보수주의 선언의 핵심이었던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경제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보수당이 가지고 있던 완고한 이런 정책적인 입장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겠다. 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들을 우리는 전향적으로 한번 채택해 보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나 기존의 어떤 전례로 봤을 때 이 실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좀 미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영원함 바른미래당 출범과 함께 많이 사용했던 레토릭 중에 하나가 이제 영원함 통합정당이 등장했다. 사실은 저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아마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재의 구도에서 현명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선 결과를 한번 보죠. 바른미래당 출범 이후에 여론조사가 그제 6%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저는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당이 전략적인 대응을 못했지요. 실제로 한 일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만족스럽지 않았고 효과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영남과 호남에서 동시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이 영원함 통합정당이라는 레토릭의 어떤 함정에 빠진 거 아닌가. 즉 가치적으로는 영원함 통합정당이라는 슬로건이나 의미 부여가 훌륭한지 모르지만 실제 지역주의적 담론과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 즉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지역주의를 끌어들이고 마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 딜레마적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는 제가 여기서 적시했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호남에서는 이미 민주평화당의 지역주의, 공개적으로 호남당이라는 것을 자임하면서 호남 지역주의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 구조에서는 호남인의 입장에서는 지역주의적 이익과 정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당이 가장
자신의 효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A부터 G까지 1부터 100까지 호남을 외치는 민주평화당이 아마 호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차선책이 된다고 생각할 거고, 영남과 뭔가를 나눠야 될 것 같은 바른미래당은 아마 버리지는 않더라도 겨우 3순위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요? 이게 아마 지지율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건 대통령이 영남 출신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또 자유한국당은 민주평화당과 거울 이미지겠지요. 1부터 100까지 영남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영남의 이익에 철저하게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1순위 혹은 2순위를 놓고 다툴 수 있을지언정 호남과 무엇인가를 나눠야 될 것 같은 영호남 통합정당은 좋은 것 같지만 무엇인가를 나눠야 될 것 같은 바른미래당이 제1순번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게 과연 바른미래당에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유리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다당제 세 번째. 다당제를 지키자. 앞서 주대한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굳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당제 그 자체가 정치 투쟁의 목적일 수는 없고 선거 정치의 결과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당제라는 것은 어떤 양당 체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균열, 주요하게는 지역주의적 균열이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이 선거 정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투쟁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다당제가 목적이라면 다당제가 출현할 수 있는 어떤 게임의 룰을 바꾸던가, 그게 대표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이겠죠. 지역 소수대표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양당 체제가 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의 룰을 바꿔서 진짜 다당제가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바꾸던가, 아니면 기존 양당 중에 한 당을 잡고 한 당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당의 위치에 가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이상은 제3당의 장기 지속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하겠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현재 구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당제를 지키자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정치 이익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우리가 뭔가 좀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누구와 싸울 것인가의 문제를 일단 좀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와 싸울 것인가의 문제.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싸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놓고 싸울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바른미래당을 지지하거나 지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를 간략하게 좀 언급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누구와 싸울 것인가. 제가 4페이지에 보면 마크롱의 사례를 표로 제시해서 그림을 좀 키울 걸 그랬습니다. 그 그림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마크롱의 정치 이념은 극자와 극우에서 보면 그림으로 확인되시겠지만 전형적인 중간적인 입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EU 정책, 친EU냐 반EU냐에 있어서는 마크롱은 친EU의 가장 극단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에서도 마크롱은 친기업의 극단에 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 정책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보호주의 입장에서 마크롱의 입장은 자유주의 쪽, 아주 극단적인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쪽에 많이 치우친 그런 입장이고,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공공정책에 있어서는 또 매우 엄격한
그런 입장에 속한다고 볼 수가 없고 굉장히 이 관대한 그런 입장에 속해 있는 그런 입장이죠. 마크롱의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도 정당이라는 일정한 아이디얼 타입을 설정해 놓고 중도 정당은 모든 정책, 이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중간지대, 그 가운데 어디쯤을 선택해서 가는 게 중도 정당의 정책적인 스탠스일 거야 라고 흔히 오해를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크롱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사실은 극중주의 문제의식이 이런 거였죠. 어떤 양 정당의 정책의 어떤 중간지대에 우리 입장을 정하자는 게 중도 정당의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요한 정책적인 입장과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맞춰서 각각의 정책 분야에 대해서 확고한 정책적인 입장을 정하고 그것을 극단까지 끌고 나가는 것, 밀고 나가는 게 사실은 진정한 중도 정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표에 나와 있듯이 양당의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중도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적 투쟁의 원칙을 정하고 각 부문별로 누구와 싸울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그 입장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노동시장정책, 공공부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고 누구와 싸울 것인가를 정하고 그 입장에 따라서 일관된 정치적인 실천을 하면 그것이 진정한 중도정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좀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싸워 이겨서 자유한국당을 대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프레임이 지난 19대 대선 프레임과 어떻게 다른 거죠? 이런 프레임으로 갔을 때 지난 19대 대선의 결과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대 바른미래당 구도가 전략적으로 진짜 유효한 것일까? 오히려 어느 한 입장, 예를 들면 보수적인 스탠스를 바른미래당이 취하고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구도를 짜는 것이 중도나 보수 유권자들이 바른미래당을 선택하는데 더 유효한 전략적 구도가 혹시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건 이 문제는 좀 저도 자신이 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싸울 것인가? 앞서 주대한 선생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또 최근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소득 양극화의 문제, 이 프레임 속에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노조 문제 들어있고요. 청년 문제 들어있습니다. 해외 이민자 문제 들어있고 다문화 문제 다 들어있고 지방의 문제 다 들어있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위해 싸울 것인가를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이 문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과 대안들을 내놓는 것, 솔루션을 내놓는 것이 결국 바른미래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무엇을 놓고 싸울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싸울 것인가? 앞서 제가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사회의 갈등에는 나눌 수 있는 갈등과 나눌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나 복지 문제는 나눌 수 있는 갈등입니다. 제3정당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은 나눌 수 있는 갈등을 비집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보 문제, 나눌 수 없는 갈등에 제3정당이 비집고 들어가면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평창올림픽, 최근에 대북정책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여러 접근에서 바른미래당이 건진 게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다리 위였는지 앞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은 농성이라도 해서 지지를 올렸고 또 반면에 특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챙길 거 다 챙겼습니다. 바른미래당만 빈손이었다라는 거죠. 왜? 이게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런 문제에 제3정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바른미래당의 기본적인 원칙적인 일관된 입장을 가지되 이러한 이슈들보다는 바른미래당이 더 잘할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를 선정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래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누차 지적됐듯이 미래는 SF적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먼 미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창하고 뭐 이런 게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곧 미래라는 겁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 이게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먼 미래가 아니라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의 문제, 가까운 미래에 주목한다는 건 결국 현실에 존재하는 갈등과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했을 때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에 주목한다라는 것,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그런 미래라는 것, 그런 현실의 문제를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미래를 선도하는 정당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섬세한 질문을 받으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민주당하고 전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주된 전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토론때 의원님 말씀드렸죠. 오전에 의원님 오셨는데요. 토론 끝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교한 교수님 말씀. 파워포인트 필요합니다. 마지막 토론은 정교한 교수님 파워포인트로. 제가 좀 상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시간 내가 반드시 끝내고. 있어서 돌아가면서 더 마치 뭘로 치죠? 끼워 넣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 끼워 넣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른미래당 금천지위원장 맡고 있는 정두환입니다. 제가 좀 우리 김대호 소장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가지고 발제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한 서너 장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지금 한 60장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쓴다고 보통 많은 고생을 한 게 아닌데 15분 시간 주셨으니까 15분 내로 끝낼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스킵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냥 문제의식만 같이 토론하기 위해서. 아마 저를 김 소장님과 우리 오승희 교수님이 불러준 이유는 제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국민의당 혁신위원회 당미혁신기획단장을 맡으면서 간사를 했고, 그 다음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제2창당위원회, 지금 제2창당의 모습이 바른미래당이 됐습니다만 총괄 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8개월 동안의 고민이 뭐냐, 이거를 좀 현장에서 느낀 고민을 리얼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간단간단 넘어간다 다 아는 얘기니까 이게 지나간 것 같죠? 총선에서 이긴 건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새정치해라. 새정치는 뭐냐? 정치 배우지 말고 정치 바꿔라. 그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국민의당이 26.74%, 38석으로 새로운 땅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다 놀랬겠죠? 새정치라는 건 뭐냐? 기득권 정치 깨라. 박근혜,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기득정치, 패권정치, 그 다음에 박근혜 자유당의 부패정치, 이런 거 깨봐. 그런 면에서 진보 보수에 갇히지 말고 영원함에 갇히지 말고 한번 해봐. 이런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실패한 이유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모두 다 수권을 하기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새정치해보라고 그랬더니 내용이 아직은 안 채운 것 같아. 이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선 평가 보고서가 364페이지인데 한 줄로 줄였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오승윤 교수님. 대신에 제가 360페이지는 다 읽었습니다. 대선 때 FGI를 한번 해봤습니다. 돈을 좀 많이 들여서 해봤는데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박근혜를 지우고 오바마를 찾아라. 그 오바마가 문재인이 오바마의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당한 옛사랑이라는 아주 각인된 이미지가 있었고 미호도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숙제였었습니다. 탄핵당한 새누리는 패족이다. 대선은 한국당을 심판하는 선거였습니다. 문재인 왠지 주는 건 없는데 없이 믿긴 한데 이런 정도였었습니다. 국민의당 위기인가 위기입니다. 작년 6월 때의 그림인데 이제 제가 국민의당에서 최초로 바른정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이거 하려고 따져보니까 이 발표를 6월 16일 날 제가 어떤 모임에서 발제를 했더라고요. 이따가 심정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과제였었습니다. 국민의당 정체성 뭐니? 뭐하는 정당이니? 6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겠니? 그래서 결국은 개혁노선과 전국정당화 제3의 길이 답이다 이렇게 하고 지방선거 어떻게 이길래를 고민해 봤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른정당이 약 30석이 있었는데 조만간 깨질 거다라는 건 듣고 있었고 대체로 최악의 경우 8석 남을 거다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방선거를 지면 5%에서 7% 있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다 흡수될 것 같다. 왜? 현역 의원들이 다 기본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른정당이 신속하게 자유당으로 복귀하고 나면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양당 체제의 복원, 복귀가 될 것이다가 첫 번째 위험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지방선거에 후보조차 없다 하는 현실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통합론이 있었고 이제 다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이 어떠냐 이런 거 해봤고요. 그래서 8월 전당대회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안철수 대표의 대선 패배한 후보가 이제 당대표로 나오셨고 우리 당 지지자들은 당원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혁신위원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중에 혹시라도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을 다루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료 때 좀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왜 통합했니? 라고 묻고 싶습니다. 나와 있는 네 가지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원함 통합이요. 진보보수 통합이다고. 분권과 협치, 새정치 하는 거고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이라고 잘 이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죠? 왜 통합했니?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가 오늘 토론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숙제겠죠? 결국은 양당제로 일단 회기를 막아보자. 다당제 일단 지켜놓고 보자. 그래야 뭔가 새로 해볼 수 있지 않겠니? 젊고 매력적인 개혁정당, 전국정당 해볼 수 있지 않겠니? 더 나아가면 수권정당. 이런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9석과 18석.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도 30이었는데 57석으로 했지만 최종 바른미래당으로 30석, 15석의 민평당으로 창당이 귀결이 됐습니다. 이 통합의 과정이 실패가 우리의 업보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입니다. 시작 자체가. 저는
오승용 교수님께서 영원한 통합 맞느냐, 또 진보 보수 통합 맞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이 뭐냐면 잘못된 통합의 결과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57석으로 갔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진짜 그땐 대한민국 최초의 영원한 통합이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호남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분들도 영남 기반이 없습니다. 영원한 통합은 사실상 지역적으로는 허구입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합니다.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진보와 보수의 통합이 맞느냐? 국민의당의 출발은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결합이다라고 창당선언문에 되어 있는데, 이번 우리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보수와 무슨 중도인가 뭐 이상한 표현, 하여튼 진보라는 표현을 빼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서, 그게 지금 우리 저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그래서 진보를 스스로 버리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줬던 건데요. 더 궁극적인 얘기, 우리 바닥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민평당이 만들어진 건 우리로서는 가장 큰 업보가 될 겁니다. 호남 사람들이, 특히 출향 호남민들이 바른미래당을 안 찍어야 될 이유를 하나를 분명히 만들어줬어요. 너희는 우리 버렸잖아. 이런 프레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남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이 우리 편 맞나? 그래서 저희는 이념통합과 지역통합을 했다라는 말을 사실은 버리고 시작하는 게 더 솔직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통합과정의 주요 일정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당내 사정을 좀 들어봤습니다. 민평당이 생겨놓으니까 바른미래당, 개혁정당마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향 호남민들 바른미래당 우리 편 아니라며, 거의 비슷합니다. 영남도 그런 얘기 나오고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찍고 말지 하는 게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2020년 총선을 매개로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지겠구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또 다른 고민이기도 합니다. 양당제를 회기를 막고 다당제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 했는데 통합 과정이 성공적이지 않았다. 최근 바른미래당의 전국지구당 위원장 발표방이 매우 조용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던 방이거든요. 모든 토론이 다 갔는데 지금 또 조용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 그 시끄러웠던 그 당사자들 다 좀 전화를 돌려봤어요. 왠지 의욕이 없다. 무력감과 자괴감 때문에 뭐 쓸 생각도 없다. 이런 그림 그리려고 그 고생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왠지 의욕이 생기질 않는다. 지지도는 낮은데 우리 당은 뭐 하는지 중앙당은 아무런 지침이 없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몸을 빼거나 주저하거나 용기를 못 내고 심지어 그만둔다고 하는데 중앙당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 매우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3일 통합전당대회 하고 오늘 3월 6일인데요. 지방선거 기획단 아직도 못 꾸렸습니다. 단장, 부단장 임명됐다는 소식을 제가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개파가 3개가 있답니다. 안유, 그 다음에 무슨 박주선 대표 서로 사람 넣기 하다가 지금 일주일을 까먹고 있다는데 중앙당을 믿으면 제가 뒤에다가 쭉 다 걸어놨으니까 혹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꼭 보십시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당이 중앙당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대선 평가 보고서 360페이지 다 나와 있어요. 엉망진창. 이런 선거 기초위원도 이렇게 선거 안 한다는 게 저희들 평가했었습니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경고합니다. 중앙당이 경고합니다. 통합의 결과가 젊고 매력적인 전국정당이고 개혁정당의 모습인가? 솔직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지도부를 놓고 주요 당직자를 놓고 이 당이 젊고 매력적이다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하대경 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특성은 매우 젊고 사실은 매우 정책에 민감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따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의 특성은 대선평가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당 소속감이 낮고 정책 선호도가 높고 학력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젊은 층 중심입니다. 그걸 정책 공직이라고 명명해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당의 지지자가 같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20, 30대의 붐으로 인해서 안철수 현상으로 올라온 안철수 대표보다 유승민 대표가 20, 30대 지지도가 훨씬 높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50대, 60대로 가세요. 낡아져 가는 거죠.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만 우리 당의 안유는 이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87 체제는 이겁니다. 안철수 현상. 이게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노무현도 괜찮고 이게 이인재도 괜찮고 박찬종도 괜찮습니다. 한 축은 기존 정치를 부정하는 반정치고 한 축은 기존 정당을 바꾸라는 개혁이거든요. 이 현상을 담아내고 있는 게 이 바른정당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2000년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16년 총선 때 우리 국민의 평균값이 2년 평균값이 5.2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평균값이 4.93으로 더 진보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가운데 있죠.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더 내려가는데 그 당시 국민의당이 4.2로 있습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19대 대선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더 멀리 떠났고 바른정당이 그로부터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념적으로도 합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지 기반도 같고 이념 성향도 같고. 이 얘기는 제가 이제 특강이 있다면 한번 할게요. 이제 막 상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변화 과정에 대한 얘기는 그냥 한마디로만 제가 줄어드릴게요. 복잡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없어서 제가 줄어드릴게요. 그냥 여기까지 본 모든 표의 한마디는 뭐냐면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45에서 50을 갖고 있는데 그 표는 그 본인의 표 중에 3분의 1은 바깥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타격을 입는다면 3분의 1은 나올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옮겨왔느냐? 그 앞에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에 자유당이 갖고 있는 표의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떠났고요. 그 3분의 1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변화의 가능성이 어디서 올 건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됐고요.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잠깐 하려면 작년 2월에 이랬습니다. 이런 거였는데요. 작년 4월에 대선을 치를 때 안철수 이렇게 올라가죠. 2월과 4월이요. 2016년 2월과 2016년 4월 총선이 있을 때입니다. 똑같이 이랬고요. 2017년 2월과 4월이 똑같이 이랬고요. 금년 2월이 또 여전히 폭삭 지금 6% 아까 6.8% 4월을 그렇게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그것 때문에 쭉 정리해 놓은 건데 복잡해서 그냥 다 빼겠습니다. 다 빼고요. 제안만 하겠습니다. 저는 진보, 보수, 중도, 영남, 호남 이런 개념을 다 버리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없어요. 호남 지역 기반도 없고요. 영남의 지역 기반도 없습니다. 지역을 매개로 한 기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보, 보수, 중도라고 말하다가 스스로 갇혔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중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러는데요. 중도라는 게 잘못 쓰면 회색 분자고요. 제2중대고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는 한국민의 정서에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냥 나는 나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권 매력적이고 전국적인 정당이고 우리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민생정당이고 문제해결정당이야라고 썼으면 좋겠고, 통칭해서 한마디로 쓰면 우리는 개혁정당이다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상한 말들 막 붙여가지고 뭐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대학 나왔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번에 이제 자유당과 토론회 구체적인데요. 자유당과 연대할 건가? 당내 쭉 제가 스크린 해보니까 자유당과 중앙당 차원의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대체로 다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근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자유당과의 연대를 중앙당은 건드리지 말고 시도당에서 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하자 하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영남은 영남대로 그 고민이 있고, 호남은 호남대로, 충청은 충청대로 그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득표에 도움되지 않을까. 다른 하나의 시각은 자유당과 선거연대는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죽는 길이야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폐연대가 될 것이고 보수대연합이 되면서 바른미래당이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무너뜨릴 거야.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이 첫 번째 시각이 매우 실리 추구적으로 보이고 현실 가능하게 보입니다.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 좀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 한 30여 번 선거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가치와 철학에 대한 토론은 제치고 선거 공학으로만 얘기해도요. 만약에 자유당과 선거연대를 하는 순간,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정말 힘든 결정으로 서울시장 나와가지고 남경필 니들은 자유당은 경기도지사 먹고 우리는 할 테니까 내보내지 마라는 구도가 짜여지는 순간 저는 수도권을 전멸할 거라고 봅니다. 선거 공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대선 평가 보고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오 교수님은 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위나라가 공격을 당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공격해온 초나라 본진을 쳐서 초나라가 본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위구조라는 고사성어 있잖아요. 저는 자유당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압도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이어야 된다고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정당이 된다고. 그리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안 싸워야 되느냐? 야당의 기본에 충실할 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지방선거 대책이 좀 빨리 마련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런지 쭉 적어놨는데 그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한 발 더 나가면 유승민 대표까지 좀 다 좀 출마해 줬으면 좋겠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혹시 안 대표와 너무나 친한 분이 있으면 제가 그랬다는 말만 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대표가 큰 결심을 하신다면 키워드는 인생과 헌신이고요. 안 대표는 떨어진다고 선거를 나가셔야 돼요. 만에 하나 이기는 선거 전략을 짜시면 자유당과 연대로는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차라리 안 나오시는 게 나아요. 다 망칠 겁니다. 지는 선거 맞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저보고 짜달라고요? 없습니다. 근데 왜 나가라고요? 정치인 안철수, 대권 후보로서의 안철수는 살릴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유승민이든 안철수든 하태경이든 누구든 하여튼 대선 후보는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가면 집니다. 볼 것도 없고. 비례대표 의원들 광역단체장 차출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미운 얘기만 잔뜩 하는데 비례대표는 의석수를 안 잃잖아요. 본인은 희생이죠. 본인은 희생인데 당에선 잃지 않잖아요.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말을 못했던 건 일단 그건 제목이 아니고 하 의원님 몫인 것 같아서 말을 안 했고 저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서울의 근천지역 국민의당 시절에 제가 좀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무슨 관리인이 잘 돼 있는 우리 지역도 이렇게 힘들어요.
후보를 만들어내고 출마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 제가 다 짐작해보고 다 전화해보고 해봤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우리 지도부가 다당제를 지켜내겠다, 새로운 정치를 하시겠다고 결심했다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자연스럽게 토론 주제가 지방선거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포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번외가 있습니다. 김대 수장이 얘기하신 게 시작을 하신 게 우리가 통추위할 때 같이 그 정치개혁 및 비전 분과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올릴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도 그 채택이 안 됐고 실현이 안 됐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막 나왔는데 그것도 결국은 얘기를 못했고 그러면서 저도 지금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계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처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가만두면 역시 마찬가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두 의원이라도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다행히 먼저 이 두 분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뼈 아픈 얘기들이고 중요한 얘기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당내에 오늘 안 들은 게 참 그렇긴 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하여튼 오늘 뭐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선거 얘기까지 나와서 저희들의 노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아까 오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제 옛날 그 운동권 용어로는 뭐 주타방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타격해야 될 단기적으로 타격해야 될 대상이 이제 한국당이다라는 게 지금 많아요. 당내에서는 많고 또 그래도 뭐 민주당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소수가 있고 근데 그거 연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 출마가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다수 의견은 서울 출마가 많고요. 소수 의견은 또 영남권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다르냐면 서울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과 구도가 되는 것이고 영남권에 출마를 하게 되면 한국당이 이제 한국당과 전선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 당에서 가장 센 후보가 국민한테 뭘 보여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런 지금 시기에 있어서 전략적인 판단 또 스토리 안 대표가 짜야 되는 스토리 이게 하나 쟁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쟁점은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 의원들은 당의 도구라고 이제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본인 개인 의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안 대표 단일 출경론 있고 안유 동시 출경론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화두가 비례 출경론까지 이건 아주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포함해서 사실 노선 선거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제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좀 토론하시고 우리 패널 토론분들은 이제 식당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스럽게 좀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못한 얘기들이 있고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 먼저 들어보고 그러시죠. 올리면 아니 우리 김대 대표님도 할 말씀 많으실 텐데 오늘 많이 김대 시키면 너무 오래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단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저는 부천시 원리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이시나요? 아니 위원장이 아니고 맨날 국민의당 재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부천시 시의원에 지금 예비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제가 들은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주민들인데 제가 이제 한테 좀 찍어달라고 이게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명단에 있는 경상도 많은 사람들은 배신자인데 왜 찍어주냐고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는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내일에 뭐 줄 건데 표를 돌라고 하냐면 할 말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세정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체성이 없어갖고 이게 중도 뭐 극중도 이상한 말만 하니까 일하시는데 극중기가 뭔데요? 그건 뭐 진짜 어려운 말만 쓰고 그래갖고 너무 지금 6.8%이기 때문에 선거 나가면은 보조도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지금 그리고 또 이슈를 하나도 이슈를 우리가 잘을 못해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국익이라든지 막 자기 치고 나가는데 진짜 야당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또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이게 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서민에 대한 정치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서민에 대한 정치를 위에 지도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제가 진짜 현실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동네에 가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화두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예. 한 10초만 답변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제가 하다가 한마디 안 한 게 있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의당 시절인데요. 아까 지지자의 특성에 더해서 발표된 수치의 7에서 9%를 더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15%를 왜 그러죠? 숨어 있는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좀 배웠고 좀 살고 정책에 민감한데 정책 매우 냉소적이고요. 근데 참여는 안 하고 절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투표는 반드시 한대요. 그래서 대체로 7에서 9를 더하면 답이 나온다는데 이게 이제 그가 지난 총선, 지난 대선 약 2년간 거쳐오면서 경험을 보니 우리 지지자의 특성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대체로 수도권의 경우 15%를 넘어가는 건 크게 걱정하죠. 예, 예, 좋은 말씀. 예. 고양시의 공동위원장입니다. 저는 4.13 총선 때 당원 한 명 없이 이제 출마했습니다. 뭐 일단 뭐 그때 뭐 평균 뭐 우리 출마자들의 뭐 평균표를 얻었는데 그래도 뭐 아주 선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좀 오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 계속 올 건데요. 우리 진수희 전 의원님 아까 하신 것 중에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좀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호인데 그러나 공동체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사속이 되지 않나는 그런 표현. 차라리 대한민국 보험과 번영이면 좋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화주의 우리가 국민당에 있을 때도 공화주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2창당련에서. 근데 공화주의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우리 공화란 말에 너무 좀 식상한 옛날에 공화당 지금은 또 공화당 있죠. 지금도 우리 박근영 씨 하는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나다 보니까 공화주의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고 오히려 지난번 여기서는 좀 안 나타나는데 실용주의가 좀 어떻겠냐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지역구에 기존의 바른정당 진정술 위원장하고 같이 처음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지역구 중에 가장 같이 손잡고 하는 데가 아마 저희가 모험사를 같습니다. 계속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다니면 그 고양시가 105만입니다. 105만이고 하다 보니 4개 지역구입니다. 위원장은 6명입니다, 지금. 공공이 2명이니까. 그러다 보니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분들이 고양시는 완전히 그 도시 인구와 그 농촌 인구의 비율이 지금 한 8대가 되고 있습니다. 8대가. 그래서 도시 인구가 더 많습니다. 아파트 인구가.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안철수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박원순한테 서울시장이 아무 잘못했어. 그때 정치가 양보가 어딨어. 그냥 그때 밀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얘기 많은 것 뿐이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박지원이 배제시킨 건 정말 잘했어. 그래서 이제 좀 내공이 쌓이게 하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승민 대표님 상당히 호감이 간다. 상당히 호감이다. 반면에 자한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배신자를 가르칩니다. 자한당을 지지하고 있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자한당 지지율이 거의 한
30% 이상 됩니다. 30, 40%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 나오는 게, 요번에 안철수 대표든, 전 대표든, 유승민 대표든, 반드시 출마해야 된다. 지더라도 아까 우리 정도환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더라도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한번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대표님은 무엇을 하더라도 한번 지도력을 검증을 받아야 된다. 한번 어떤 행정 단위에 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래서 지더라도 좋고 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그 지도력을 검증을 받을, 행정력과 지도력을 검증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뭐 정말 좋은 그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우리 전국에 있는 원외위원장들이나 우리 지금 기초강력위원 출마한 사람들의 의견이 아닐까, 그렇게 대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원성호 의원. 그동안 뭐 국민의당에서 국민정치 아카데미를 통해 갖고 선거 전략을 쭉 강의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얼마 전에 유승민 대표께서 보니까 이 지방선거 전략을 인터뷰를 하시는데 보니까 그 1+알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이 뭐냐 그랬더니 원희룡 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알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시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면서 아무튼 그 일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유승민 대표가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면은 확고하게 그 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에 유승민 대표만한 그 사람이 없고, 또 그걸 우리가 이제 제1야당 대체론을 지금 얘기하는 마당에 대구를 가져오면은 저희 목적이 한 80%는 달성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께서 서울 쪽에서 그 수도권 쪽에 이게 파급 효과를 미쳐주시고, 영남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출마를 하시게 되면은, 최근 지금 어저께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충북, 그 다음에 충남, 세종에서도 같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쪽이나 충북 쪽에서 약간 판세가 이제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경선하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좀 박수현 대변인에 대해서 벌써 이제 양승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충남이나 이제 충북 쪽에 긴급한 대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안 대표께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시게 되면은 공천 전략이 조금 더, 우리는 홈프라이머리 이런 식이 아니고 중광역도시, 인구 100만에 가까운 이제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인재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전략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광명이라든가 이제 정명국 의원 계시는 그쪽이라든지 이렇게 평택이라든가 주요 도시들은 또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어떤 외부 인사나 혹은 당내 인사를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와 패키지 선거로 나가게 되면은 조금 더 뭐랄까 우리가 조금 어떤 희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세석 서울시장,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제주는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충청권, 중부권에서도 좀 바라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부분들도 아까 중광역도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주요도시 부분에서 전략공천을 통해 가지고 출격을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필요한 말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정보 매력적인 정당, 그리고 양대 기득권 보수를 타파하기 위해서 통합이 됐다고 하지만 내부적인 얘기인가요? 내부적인 얘기가 있고 외부적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내부적인 모순이나 나약한 면이 좀 많았고, 지지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한치는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압도했다면, 우리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압도했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양당 구조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약했기 때문에 합당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강점과 단점을 보면,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 국민의당 없어졌지만 새정치를 부러지면서 강인한 잡초 건설 지금도 있다고. 지금
강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강인한 잡초 근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강인 조직이나 강인한 조직에 비해서는 강인한 면에 비해서는 무능한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운영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바른정당 출신들은 직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하태경 의원님이나 김수희 우리 전 의원님이나 유능한 속성을 가지고 유능한 면이 많은데 나약하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사람을 막지도 못했고 따끔한 일침을 가지도 못했고 무너진 자유한국당의 주도권을 잡지도 못했다. 유능한 면은 많으나 나약하다. 강인한 측면이 있으나 무능하다. 그렇다면 강인한 측면을 가지고 유능한 측면과 플러스해서 우리의 생존 근거를 넓혀야 되는데 지금 우려되는 바는 국민의힘 단계의 강인한 잡초 근성은 지금 무력해지고 있고 무능한 대선을 망치고 제2창준이의 역할을 계신 분의 어떤 의도는 좋았다고 봐요. 저도 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행에서 굉장히 무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2창준이가 무능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앙당이 무능했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통합추진위원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원당규를 건너뛰지 않았습니까? 통합추진위원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미래당이,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자한당의 업무론에 빠진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당이라는 때문에 네이밍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체, 무능한 주체가 또 이렇게 강을 이어간다든지 그리고 바른정당계에서의 어떤 의원들이나 유승민 대표를 지칭하고 싶어요. 돌파하는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유능하지만 나약한 게 아니라 나약함을 떨칠 수 있는 돌파를 거꾸로 국민의당계의 강인한 잡초 근성과 집권 경험이 있는 바른정당의 나약하지 않은 강한 돌파 근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출마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공동위원장을 주장할 게 아니라 공동 출마를 해야 돼요. 경기도에서 안보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경기도지사 유승민이든 누구든 출마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출마하면 부산에서 또 출마해야죠. 영남에서 출마하면 전남에서 또 출마를 해야죠.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현란한 그거 외부적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당제라는 말 오승현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느낀 경험이 국민들은 다당제 잘 몰라요. 지금 현실을 개혁하자는 얘기지 여러 개를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대안이나 대체 세력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유능한 전쟁 이기자가 아니라 일당으로 갈 수도 있죠. 이게 일단 독재의 폐해를 막을 뿐이고 이 다당제 자체가 출장이 돼가지고 하는 건 불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 지으면 또 이제 중원권을 마치면서 마무리 지으면 강인한 국민의당의 새정치의 그런 근성과 바른정당의 강함을 보여요. 유능함이 합쳐져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가 뭐 양대 기득권성을 타파할 힘을 단초를 길러내는 게 목적이다. 우리 물론 국민들한테는 양대 기득권성을 타파하겠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초를 지금 길러내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북을 위원장입니다. 저도 이제 뭐 저는 중앙정치 말고 이제 지역을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에서 뭐 이제 여러 다니는데 뭐 어느 누구도 저한테 뭐 당신이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고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뭘 국민을 뭐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바깥에 우리 국민들을 보면은 우리를 엄청 독재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정치인들. 제가 이분들 의원들 시의원들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고 괜찮은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분들 이야기가 그러냐면요. 아 이거 그냥 설레설레 흔들어요. 다시 말해서 야 그거 흙탕물에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뭐 집안에서 반대한다 또 이런 이야기 돈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가지고 정치 양당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나 뭐 저기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하고 구분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진짜 우리가 달라지려면은 예를 이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진짜 돈 안 쓰고 깨끗한 정치, 부패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당에서 내려와서 현수막에 그 저 뭐 공천 아니 그 지방 출마자들 당원 모집
그 밑에다 2만 원 딱 쏘고 싶더라고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우대 딱 이렇게 쓰면 이게 다른다고 차별화가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민트색하고 이게 갖고 차별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전혀 국민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되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 좀 하시죠. 예, 말씀 마지막 듣고 패널분 이야기 듣고 종합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인이 아니다. 광고를 많이 하고 영화를 많이 해서 여기 와서 바른미래당에 대한 길을 묻는다 이래서 여기 들어러 왔습니다. 근데 좀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이 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2월 13일 날 출범식을 하고요. 바른미래당이 네이밍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슈에 대한 것들이 알려진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의원님, 공화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전 찬성을 하는 쪽이고요.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젊고 매력적이다 하는데 되게 추상적이에요. 젊고 매력적이다 하는데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미투 운동은 바로 누가 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20, 30대가 폭로하고 있습니다. 20, 30대는 우리 때랑 다르게 자라와서 뭐 제사나 그 다음에 가부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폭로를 하는데 오히려 바른미래당에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질 않아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당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면 공동체 의식을 위한다면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나가야 사회 의식적인 개혁 변환이 일어나는데요. 너무나 지금 서울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안 될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보수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님 나가고 어저께 바로 안희정 지사 바로 아웃되는 거 봤잖아요. 진보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 집단 의식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면 지금 말하는 젊고 매력적이며 바른 정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공정사회, 지금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공정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육강식, 그 다음에 가불관계, 남녀노소, 힘의 논리로 사람들 갖다가 억압을 하고 성폭력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자들이 힘들게 얘기하지만 2차 가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바른미래당에서 적극적으로 상담 치유센터를 만들고 원법화 시키고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원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바른미래당에 대한 이미지들이 상당히 좋을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먼 얘기들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정치인이 아닌으로서 그냥 이쪽에 바른미래당의 젊고 혁신적인 거를 가지고 나간다면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투 대해서 한 가지만. 네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후보한테도 그렇지. 우리가 첫 번째 의총에서 미투에 대해서 그 법안을 10개쯤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홍보가 홍보 안 하면 아무것도 홍보가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지.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민주평화당의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쪽이 위기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옛날 사카모토 료마가 사스마하고 초수를 갖다 붙이는 것처럼 이른바 이제 중도 진보연대, 진보연대가 아니라 보수연대. 그러니까 이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엮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돼 있는데 같이 손잡고 지방선거 대응하자라고 하는
그 발제를 했는데 그게 대한 상당히 공감은 있어요. 예, 저는 소장님 하셨다고요? 발제? 아니 그 최강웅 씨가 했는데 제가 딴 게 아니고요. 그쪽은 위기의식이 있는데 이쪽은 위기가 없다. 그다음 이쪽이 덩치가 있는데 비해 가지고 열기가 잘 안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옛날에 천신정이 등장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정풍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건너고 발견했는데 저는 제2의 어떤 정풍운동이 이 당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정풍운동은 제가 볼 때는 무슨 유안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얘기 쭉 했지만은 진짜 아까 오성룡 교수님께서 발전의 핵심이라고 내가 보는데 도대체 니들은 누구와 싸우니? 누구를 위해 싸우니? 사실은 이 부분이 모호하거든요. 이 부분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야당 노선이 되는 거죠. 그죠? 야당 노선은 어디까지나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게 반대가 필요한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유한국당만큼 잘할 수가 없어요. 사사건건 일일이 그냥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정풍운동을 하는데 천신정식이 아니라 20년이 지났으니까 저는 아까 그 대한민국 공동체 위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명백한 위기 징후가 있는데 정치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착하게 짚고 그렇게 해서 누구와 무엇을 싸우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기조의 어떤 정풍운동이 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토론에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원래 뭐 중앙당에서 하거나 의원실이 하거나 아니면은 통합연구원이 원래 해야 되는 토론인데 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어떤 그 나름 어떻게 보면 뭐 나름대로 취재하는 어떤 연구소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라도 하자 일종의 의견운동하는 그 어떤 기분으로 한 거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정풍운동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견운동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좀 정말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토론에도 질문을 싸움의 상대를 분명히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때 싸움의 상대라는 게 지금 정치 결사체인 정당 중에서 누구를 상대로 할지 분명하게. 아니, 정당 안에서 정풍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면은 이제 바글바글 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요. 저 체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출마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비례라도 해주면 출마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러한 어떤 문화와 분위기와 노선 이것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그야말로 뜻있는 어떤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사고치는 거죠. 그게 정풍운동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풍운동의 주체는 우리 구 국민의당이나 구 바른정당의 주된 지지층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20, 30, 40대. 이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이 그런 목소리를 막 내주도록 뭔가 이렇게 추동할 수 있는. 그 짜고 치는 모스톱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모스톱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주대한 대표님 뭐 말씀? 잠깐 예. 아주 객관적인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후반으로 하니까 뜨거워지네. 예, 그러니까 여성분도 많지 않고 소개 잠깐 해주시고 말씀하시죠. 저는 나이가 좀 많아요. 70이 넘었고 오랫동안 이화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독일에 가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학위는 못 되고 돌아와서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사회학과 여성학을. 근데 이제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어저께도 너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제가 지금 많이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아주 다반사로 느꼈고 학교에서 특히 학교에서 교수님 연구실이 독자적으로 쓰고 있고 거기를 들어가면 문을 닫으면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정계에 나와 계신 분들도 많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이 일이
정계의 회오리 바람이 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지금 공동대표이신 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이랄까? 개인적인 호감을 가지고 이 미래 후원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70까지는 닥친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걸 해결하다가 좀 봉사를 못했어요. 좋은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넷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 키고 나서 이제는 좀 사회에 돌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첫째가 안철수 의원님, 대표님께서 정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저분마저 정치에 가서 사람이 안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후원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여전히 저렇게 정풍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하면서 추상적인 얘기만을 하셔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좋은 말만 추상적인 개념만 쓰셔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을 돕기 위한 걸로는 구체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국회의원 줄이자 이런 것에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이 그래도 지금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용단을 내려서 왔고 마침 안철수 의원하고 두 분이서 두 축을 이루는데 이 밑에 있는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선 안철수, 유승민을 크게 띄워줄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에서 어디 나가서 또 빠꾸 맞고 서울시장 나가면 백발백중 안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자꾸 입히지 마세요. 그리고 좀 키워주세요.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키워서 다른 사람들이 좀 매를 맞고 흙탕물을 맞고 두 분을 키워야 바른미래당이 그분들 힘으로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제2 정당이 될 수 있을까지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 하나도 맞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움직여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대표. 예. 그거 다 공감돼요. 이제 마쳐야 돼서요. 네. 그래서 끝나고 뭐 어떤 얘기를 하고 발제자분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됐는데요. 예, 이 정도로 하고 또 연이어 또 토론이 있으니까요. 계속 한 7번의 토론이 기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패널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